삶의 깊은 이야기와 진정한 감동을 찾는 분들을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잊지 못할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박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5월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재현이한테 전화 왔어. 남편 박동혁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순자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휴대폰을 받아 귀에 댔습니다. 엄마, 나 재현이야. 둘째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아들. 어버이날인데 우리 가족 나들이 어때요? 가평 계곡 쪽으로요. 순자는 기뻤습니다. 요즘 재현이가 바빠서 자주 못 봤습니다. 좋지. 일요일 아침 9시로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웃었습니다. 여보, 재현이가 일요일에 가평 가재. 그래, 그렇구나. 동혁의 목소리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60세였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교단에 서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남편 동혁은 가구 장인이었습니다. 30해 넘게 나무를 깎고 다듬어 책상, 장롱,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나온 가구들은 튼튼하고 단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1985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장남 태연, 차남 재현. 하지만 태연은 25년 전 가평 계곡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실족사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태연 꿈을 꿨습니다. 추워요. 엄마 무서워요. 그 목소리를 듣고 순자는 울며 깨어났습니다. 동혁은 그런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공방에 틀어박혀 나무만 깎았습니다. 태연이 죽은 뒤 재현은 달라졌습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착해졌습니다. 엄마, 제가 형 목까지 할게요. 그 말은 순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남은 아들이라도 있어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현은 아버지 일을 배웠습니다. 가구 만드는 법을 익혔고 10년 뒤에는 자기 공방을 차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재현은 유리와 결혼했습니다.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접히는 다정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유리는 순자를 엄마처럼 대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태연의 빈자리가 조금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김밥 재료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달걀 지단을 붙이고 단무지를 썰고 햄을 볶았습니다. 그때 방에서 남편 동혁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조끼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등산용 보호대라고 했습니다. 요즘 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고 했습니다. 조끼 안쪽에는 두툼한 패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가평은 여러 번 갔고 늘 무사히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나이가 60이잖아요. 조심해야지요. 동혁의 목소리는 유난히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걱정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여기고 고마웠습니다. 나도 입을 거야. 동혁은 자기 조끼도 꺼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저씨 마음대로 해요. 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혁은 조끼를 옷장 안에 가지런히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입자고 말했습니다. 김밥 재료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단무지, 김밥, 재현이 좋아하는 참치, 김밥, 유리가 좋아하는 햄 김밥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재료를 썰었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종일 맑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가 기대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을 끄고 두 사람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여보, 내일 조심합시다. 동혁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재현이도 있고 우리도 조심할 거예요. 동혁은 대답했지만 몸이 깊이 이완되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느꼈습니다. 남편이 뭔가 불안해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김밥을 마저 말았습니다. 반듯하게 썰어 도시락통에 곱게 담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온 동혁이 조끼를 건넸습니다. 지금 입자. 옷 안에 받쳐 입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보호대를 몸에 두르며 웃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동혁도 자기 보호대를 입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물, 수건, 비상약.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혁은 휴대폰을 가방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9시 정각, 재현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아빠. 재현이 밝게 웃었습니다. 유리가 조수석에서 내렸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등산하기 딱이네요. 순자는 김밥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재현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유리가 조수석에, 순자와 동혁이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가평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해마다 보던 5월처럼 푸르렀습니다. 산과 강, 연두빛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나들이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하지만 동혁의 손은 계속 무릎 위에서 조용히 떨렸습니다. 사실 6개월 전부터 동혁은 재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은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보험은 제대로 들어두셨어요? 처음엔 자식된 도리로 하는 걱정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고 계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번 가평 여행도 재현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동혁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호대와 녹음이라는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는 1시간을 달려 가평에 도착했습니다. 계곡 물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여기다. 재현이 차를 세웠습니다. 네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나무 냄새, 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치 진짜 좋네요. 유리가 감탄했습니다. 등산 시작할까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등산로였습니다. 양옆으로 나무가 빽빽했고 곳곳에 이끼 낀 바위가 있었습니다. 조금 오르니 순자는 금세 숨이 찼습니다. 예순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재현이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순자는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동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자. 30분쯤 올라가자. 작은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와, 여기 진짜 좋다. 유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산과 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래로는 약 30m 높이의 절벽이었습니다. 낮은 난간 하나가 그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어요.
유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자와 동혁은 난간 앞에 섰습니다. 뒤로는 재영과 유리가 섰습니다. 하나, 둘, 셋. 한 장 더요. 다시 포즈를 취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한 힘이 밀어붙였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난간이 무릎을 치더니 허리가 허공으로 넘어갔습니다. 으악! 순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옆에서 누군가의 손이 팔을 잡았습니다. 동혁이었습니다. 추락하는 순간에도 남편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60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남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살아남으면 죽은 척해. 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을 믿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물에 부딪혔습니다. 차가운 계곡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동혁이 순자의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겨우 바위 하나를 붙잡고 두 사람은 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죽은 척해. 움직이지 마. 동혁이 거친 숨 사이로 속삭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는 듯이 아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팔도 머리도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울지 않으니까요. 동혁도 바위 위에 누워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재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진짜 떨어졌어. 유리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숨 고르는 소리, 발소리. 그 뒤로 재현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주 작고 급히 숨을 죽인 목소리였습니다. 확인됐겠지? 이렇게 높으면 끝났겠지? 유리가 재빨리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며. 둘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유리가 말했습니다. 일단 119는 불러야지. 그래야 자연스럽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진실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밀었구나. 우리를 죽이려 했구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눈은 뜨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제발. 순자는 남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 누워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쿵, 쿵.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로터 소리가 계곡에 울렸습니다. 곧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발견. 2명, 60대 남녀.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순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을 만지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최대한 얕게 쉬었습니다. 맥박 미약 거의 없음. 남성분도 똑같습니다. 들것이 펼쳐졌습니다. 순자는 온몸의 통증을 삼키며 힘없이 들것 위로 옮겨졌습니다. 헬리콥터 안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X-레이, CT, 각종 검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지만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갈비뼈 골절, 팔 골절, 두개골 미세골절. 순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기계들의 삑 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얼마 후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최서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영은 순자의 혈압과 맥박을 재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생각보다 맥박이 강한데.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걸까 하는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서영은 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눈꺼풀, 입술, 호음. 순자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영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서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들리세요? 순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들리시면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 보시겠어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순자는 오른손 검지를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서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정말 깨어 계시는군요. 그녀는 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복도 쪽을 살피고는 순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있으시면 왜 이렇게 누워만 계셨던 거예요? 통증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자의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밀었어요. 서영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아들이요? 설마 오늘 그 절벽에서 밀린 게 아드님 때문인가요? 순자는 아주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이내 순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 그녀는 숨을 고르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 불러올게요. 환자분, 걱정 마세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서영은 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서영과 함께 어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순자님이시죠? 그는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사과 소속 정우진 형사였습니다.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순자는 서영의 손을 잡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밀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요. 우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순자의 눈물이 베개에 떨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순간만 기억이 납니다. 옆에 있던 서영이 말했습니다. 남편분도 같이 오셨어요. 같은 층 중환자실에 계세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분 소지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얼마 후 우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증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분 가방에서 휴대폰이 하나 나왔습니다. 통화 기록은 없는데 녹음 파일이 2시간 분량으로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녹음이요? 네. 산에 오르기 전부터 추락 직전까지의 대화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오늘 끝내자 이제 5억이 우리 거다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우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25년 전 큰아드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태연이 이야기요? 네. 둘째 아드님이 직접 형처럼 깨끗하게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형을 밀었다고도요. 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왔던 사고라는 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분이 모든 걸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보호대, 녹음. 아마도 오래전부터 눈치를 채고 계셨나 봅니다. 우진의 말에 순자의 눈물이 더 굵게 흘렀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은 곧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될 것입니다. 순자는 하늘을 보듯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지켜줬구나. 새벽이 깊어갈 무렵 병원 복도 의자에서 재현과 유리는 축 처진 몸으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여보세요? 경찰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 재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일어나. 경찰이 온대. 왜? 우리한테 왜? 두 사람은 황급히 짐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층에 도착해 현관 쪽으로 뛰어가려는 순간 경찰차 2대가 병원 입구를 막았습니다. 거기 서세요. 정우진 형사가 차에서 내려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재현, 한유리. 존속살인 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사고였다니까요. 유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우진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일부를 재생했습니다. 죽은 것 같아. 이제 우억이 우리 거야. 형처럼 깨끗하게 가셨으면 좋겠어. 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재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전부 녹음해 두셨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와 재현과 유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복도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창밖에는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재현은 그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조사실에서 재현과 유리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보험은 유리가 가입했어요. 당신이 시켰잖아. 빚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떠넘겨? 형사 우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둘 다 공범입니다. 서로 탓한다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25년 전 형 태연의 사건도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재현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땐 정말 실수였어요. 형이 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평 사건만큼은 실수라는 말로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계획, 준비, 보험, 빚, 모든 것이 숫자와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병실에서는 남편 동혁이 휠체어를 타고 순자 앞에 나타났습니다. 머리에 붕대, 팔에는 깁스를 한 채였습니다.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잠시 후 동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25년 동안 숨긴 게 있어요. 순자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연이 죽던 날 밤 나는 봤소. 재현이가 형을 미는 걸.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장면을 동혁은 숨김없이 꺼내놓았습니다. 실수였소. 아이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소. 바로 후회하는 표정이었소. 그래서 나도 멈췄소.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10년 동안 재현은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처럼 정말 잘했습니다. 매주 찾아와 효도했고 형 몫까지 부모를 챙겼습니다. 남편 동혁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벌을 받으며 사는 거다. 이제 용서하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재현은 다시 변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실수로 형을 보냈을 때는 그래도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소. 하지만 이번엔 분명한 계획이었소. 우릴 죽이려고. 동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틀렸소. 순자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가 같은 지옥을 지나 다시 서로를 꼭 안아준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순자와 동혁은 앞줄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맞잡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녹음 파일, 보험 내역, 검색 기록, 빚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안에 재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우억이 우리 거야.
순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저와 남편을 밀었습니다. 절벽에서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번도 말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동혁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25년 전 나무 뒤에서 보았던 장면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실수였다고 믿고 싶었소. 아들도 10년 동안 괴로워했으니까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소. 그게 내 죄입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재현,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존속살인 미수, 사기, 보험 사기죄 유죄.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유리, 공범으로서 존속살인 미수, 사기죄 유죄.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리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잘못의 끝을 내야 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동혁이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까요? 순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예순부터라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우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우리 둘이서 다시 평범한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동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의 집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숨소리만이 조용히 번져갔습니다.